예, 이제 4교시를 하겠습니다. 4교시는 우리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사상적인 측면, 프랑스 혁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생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648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0년 전쟁이 끝났죠. 이때로부터 약 140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30년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같은 기독교를 믿어왔던 그야말로 1600년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를 가 분열되면서 신구교로 서로 대화가 아닌 총칼을 가지고 30년을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 이게 진짜 기독교가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같은 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서로 죽일 수 있나? 라는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몽주의가 불어로 보면 레 루미에르예요. 라 루미에르. 루미에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더 인라이트먼트 해서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규정한 게 바로 이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어두웠고 자기들은 이제 빛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신을 믿으면서 서로 죽고 결국은 그 권력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은 그 분열이 되어 버린 그 모습이 결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떤 진선미를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많은 그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이신론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해서 이제 뉴턴에 이르는 그런 그들은 다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과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 뭐 케플러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우주관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계론적 우주관, 그러면서 신앙도 이신론, 즉 신이 이 세계를 창조는 했지만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 17세기, 1600년대, 18세기, 1700년대까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일일이 역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은 저 창조한 후에 저 뒤에 물러나 있고 이제 알아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었고 또 과학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디이즘이라는 이신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신론의 계몽주의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이신론자들도 계몽주의자인데 계몽주의라고 해서 다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 중에 무신론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디드로 같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변형시켜서 이신론을 믿든지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합의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독교를 오히려 이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과 어떤 신학적인 비판과 함께 이제 가장 그 초점은 정치적 비판이었죠. 이 봉건적인 왕족의 권력 체제, 귀족 체제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 비이성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 사상가의 그 핵심 원리는 이성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구체제, 종교, 사회, 국가 모든 체제를 아주 사정없이 비판하고 과거의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열광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물론 그 당시에 지식인들, 이제 귀족 중에 하급 귀족이라든지 또 부르주아들 사이에 퍼졌죠. 그리고 정치에서는 이제 왕조, 봉건 왕조제를 절대 군주제를 대신해서 사회계약론. 그래서 이제 루소의 책 중에 라꽁트라 소시알이라고 있죠. 소셜 컨트랙트라는 거죠. 사회계약론이 주장됐는데 이것은 인간이 모두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등하고 그의 생존권과 소유권은 왕도 침범할 수 없다. 국가도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회계약론이죠. 오늘날도 사회계약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야말로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생존권과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드러난 또 확립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시민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몽 사상가들이 결국 봉건 왕조와 교회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엄청나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가들을 보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디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디드로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백과사전이 있죠.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뭐 이런 백과사전을 처음으로 편집한 사람이에요. 18세기에. 이 사람은 이제 평민 중에서 약간의 부르주아에 속한 거죠. 아버지가 상인이었어요. 칼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 시의 참사관, 그래도 그 시의 그 성당 참사관이라고 해서 그래도 재산이 있는 쪽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당의 그 가톨릭 교회에도 시민으로서 관여하는 거죠.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장로, 안수집사, 그 교회 우리 기독교 개신교로 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출세하는 길은 그 당시까지는 아직 프랑스 혁명이 나기 전이었으니까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이 디드로가 장남이었는데 그 예수의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어때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가톨릭 신부. 그러면 이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잘하면은 왕의 측근이 되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리슐리에 이런 유명한 추기경이 국가의 수상이에요. 수상, 재상 뭐 이런 장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 신부는 뭐 정치하고 상관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신부가 되는 것은 자기가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아주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심도 좋아야 되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영리한 사람들이 최고위층 신부들이 됐고 뭐 추기경이 되고 주교가 됐죠. 그런 사람으로 이 디드로를 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디드로는 이제 물론 결혼을 하면 안 됐죠. 공식적으로 물론 뒤로 뭐 이렇게 여성을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여간 그 사회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이런 삶이 디드로는 싫었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 꿈을 못 버리고 자기 동생도 신부를 만들고 자기가 아주 디드로가 좋아하는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발랄한 그리고 똑똑한 그런데 수녀로 만들었어요. 여동생을. 그런데 그 여동생이요 수녀원 가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때 이제 디드로가 완전히 가톨릭에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됐으면 모르는데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수녀가 됐는데 그렇게 수녀원에서 죽으니까 디드로가
정말 이제 분노하면서 아버지와 의절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물론 그런데 자기 부인은 굉장히 신앙이 카톨릭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여성으로서 좋아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론 여러 가지 문학을 하는 여성들과 외도도 하고 뭐 연인 관계도 맺고 그런데요. 하여튼 어, 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계몽사상을 가지게 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뭐 볼테르라든지 이 백과사전파의 백과전서파라고 하는 귀족들 출신의 새로운 계몽사상을 가진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다 조직해서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의 모든 사상을 집약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다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하는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의 가장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볼테르하고 친하면서 볼테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의 그 어떤 인생관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도 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죠. 단 하나의 미덕은 정의이고 단 하나의 의무는 행복해지는 것이며 단 하나의 명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걸 보면 정의라는 것은 우리 스토아 학파를 생각하게 하죠. 물론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의무는 행복해지는 것. 이거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그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명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뭐 소크라테스부터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들이 다 이렇게 가졌던 거죠. 죽음을 어떤 우주의 질서 또는 뭐 인간의 운명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후 세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자라는 거고요. 이것을 바로 이 사람, 유명한 칸트,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하나의 글에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칸트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더 보수적이었어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신앙 종교적으로. 그래서 칸트는 루터교 신자예요. 그러나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 안 하고 어떤 윤리적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기적, 초자연적인 뭐 사건 이런 것을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유명한 묘비에 이렇게 써 있죠. 1724년부터 1804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5년 만에 죽죠. 여기서 이제 뭐 츠바이딩에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가지가 나에게는 분명하다. 그게 뭐냐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마음에서 반짝이는 양심의 소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란 그래서 이렇게 계몽을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미성년 상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지성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부족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사페레 아우데,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이게 칸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계몽주의 전까지는 미성년 상태, 아직 청소년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이성이 없거나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데카르트가 말한 코기토, 내가 스스로 어떤 과거의 전통과 상관없이 또는 권위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고 또 경험을 해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는 이 용기와 결단이 부족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뭐 부모의 지도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계몽주의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지성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라. 그런데 그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선으로서 저 하늘에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선을 행하고 선의 의지, 선의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도, 기독교도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기독교와 계몽주의를 결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얍삭하고 어떻게 보면 핸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유명한 볼테르. 계몽 사상가 중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1694년부터 1778년까지.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부르주아에 속했죠. 파리의 공증인 집안에서 출생했죠. 그러니까 공증인이라는 것은 변호, 뭐 요즘으로 치면은 법무사, 이런 변호사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10살에 예수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아주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죠. 드러냈는데 이 12살부터 이런 살롱에 나가면서 문학 살롱에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놀고 예술을 즐기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인생관이 뒤집히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귀족한테 이제 귀족이 하인을 시켜서 이 사람을 곤봉으로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했는데 곤봉으로 두드려 패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투까지 신청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아까 말한 프랑스 혁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야말로 자기도 이 프랑스의 봉건 사회에서 한 자리를 해보려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가 완전히 프랑스의 이 봉건 제도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전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다음 이 귀족들을 내가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너무 그런 이제 이미 벌써 명예혁명 뭐 해서 여러 가지 그 왕들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갔죠. 그래서 귀족과 시민들이 이제 의회도 나누어 가지고 귀족들은 상원을 이루고요, 상원 의원이 되고 시민들이, 평민들 중에 재산이 있는 유산 시민들이 이제 하원을 이루는 그런 것을 이미 영국은 이루어놨거든요. 그래서 혁명이 필요 없었던 거죠. 영국 사람들은 혁명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로크, 뉴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영국의 모델을 굉장히 이제 입헌군주제 모델을 이 사람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써서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주 비판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불관용, 다른 뭐 신교, 개신교를 관용하지 않는 점.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그 사람 책을 보면 그 관용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잠깐 이 책인데요, 관용론. 이 책에서 이 교회나 기독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서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이 종교를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었고, 뭐 독일의 레싱 이런 사람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또 자유롭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공존하자라는 거예요. 종교적 관용, 로크도 관용론을 썼죠.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이 상당히 온건했어요. 정치적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또 뭐 귀족 제도도 뭐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왕도 그렇고요. 입헌군주제식으로 영국처럼 나가면서 서로 권리를 제한하고 인정하면서 권리를 또 한편 인정해주면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그들의 초기의 이상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역사의 소용돌이는 프롤레타리아들, 가난한 사람들을 잘 평화롭게 살게 못해주면
이제 완전히 그들의 낭만적인 꿈은 결국은 현실의 폭풍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볼테르는 1778년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제 과학을 존중하고 또 이런 윤리와 시민 윤리와 서로 관용, 종교적 관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에 이 사람은 카톨릭에 가까웠어요. 카톨릭적인 이제 개신교는 아니었고 카톨릭 속에서 이제 카톨릭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근거한 어떤 권리나 어떤 생존의 권리 또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루소인데 루소보다 그 한 20년 가까이 18년 정도 이 볼테르가 위죠. 근데 이제 볼테르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가는 아니고 문학가죠. 그런데 이 루소는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유명한 루소는 굉장히 잘생겼지만 스위스 사람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가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막 살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결국 떠돌이로 그야말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떠돌이로 이제 살다가 그런 청소년기에 그 어떤 그 귀족 부인을 만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랑 남작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후원으로 신학교도 가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신학을 포기하고 이 루소는 우리에게 사상가로 알려있지만 음악가예요. 그 당시에 그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작곡도 여러 곡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난다. 그것을 루소가 그 작곡한 곡이에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곡을 루소가 작곡했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곡인데. 그래서 음악의 그 당시에 이제 이론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를 돌봐준 그 귀족 부인, 바랑 부인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음악과 독서에 아주 몰입을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1742년, 41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36세 때 전혀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얹혀서 사는 거죠. 귀족들 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가 이제 디드로를 파리에서 만나서 친교를 하면서 이제 계몽사상가의 그 서클에 들어가죠.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귀족들 부인들하고 이제 연애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자기는 하나의 식객에 불과한 거고 정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은 세탁부로 있던 하녀인 마리 테레즈와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결혼 관계에서 5명의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고아원에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루소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죠. 특히 에밀을 쓴 아이들의 그 어떤 감수성과 감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 아주 이상적인 그 당시의 교육을 써서 칸트까지도 매일 가는 산책 시간을 잊어버리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는 이 에밀을 쓴 저자가 자기 아이 5은 고아원에 보냈다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상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1754년에 비로소 그 디종이라는 작은 도시, 그 유명한 우리 그 젠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디종에서 그런 소스 있죠. 그 소스가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서 학술원에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 공모를 했어요. 학술 논문. 거기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루소이라는 것을 써서 당선이 됩니다. 그때 이제 루소의 사상이 확립이 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국가를 만들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더 선해진 게 아니다. 오히려 최초의 상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의 상태 또는 인류 초기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순수하고 선했는데 오히려 이 문명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계급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더 악해지고 이렇게 차별하고 탄압하게 되었고 이렇게 착취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사회 비판이죠. 역사적 사회 비판을 하면서 독특한 계몽주의자 중에서도 독특한 사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르는 계몽주의자들은 대부분 진보주의자거든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이 문명은 발전하고 이것이 자유의 확대다, 뭐 이성의 확대다 이렇게 보는데 루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더 인간은 퇴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독특한 사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762년에 사회계약론, 꽁트라 소시알이라는 책을 써서 이 그동안 영국의 로크 같은 사람이 제시했던 사회계약론을 자기식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제시하는데 그의 사상에 유명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일반 의지론입니다. 그 볼롱테 제네랄 그래서 제네랄 윌 오브 더 피플이죠.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이제 어떤 한 계층이나 계급이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왕도 못 갖고 일반 국민의 일반 의지의 결과로 국가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 각자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하나의 그 개인의 욕망이나 어떤 계급의 욕망을 넘어서는 국민 전체가 합의되는 그런 어떤 욕망, 의지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 국가는. 그래서 공동이익과 사적이익을 잘 조절해서 일반 의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어떤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른 것은 수만 많다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다수를 얻었다고 그래서 일반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의지는 그것이 물론 기반이 되죠. 다수의 의견이.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그런 의지가 되어야 된다. 더 이상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일반 의지와 다수 의지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루소에게. 그러나 볼테르는 하여간 루소를 이해를 못하고 그의 어떤 사생활이나 또는 이런 반계몽주의, 반진보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결국 루소도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어요. 자기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한 점진적 계몽보다 덕을 향한 열망에 기초한 의지적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볼테르가 아주 그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루소는 계몽주의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고 있는 가롯 유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계몽주의자 안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루소에 의해서 일반 의지론이 이제 정치학이나 그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루소를 그 대부분의 급진적인 그런 공화주의자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사상의 원조로 생각을 하고 그 사상이 루소의 사상이 근거해서 어떤 공화국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려고 하게 됐죠.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 다수의 의견과 어떤 공동선, 국가의 덕과 선이라는 이 원리, 이념, 이것이 조화가 돼야 좋은 국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루소로부터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이 와중에 물론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몽주의자들은 한 200년 가면 이제 종교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론 기독교 전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기독교나 비롯해서 다른 종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류의 한 93%가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완전한 무신론자는 한 7, 8%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70억이 넘는 인류 중에서 그걸 볼 때 이 계몽주의의 생각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성과 과학이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계몽주의로부터 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사회적인 공동선과 덕과 윤리를 종교가 존중하지 않고 어떤 특정 사람들,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들만 옹호하는데 종교가 어떤 그야말로 복무한다든지 뭐 특정 부자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선을 추구하면서 또 그들의 권리, 자연권,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권과 또 소유권과 어떤 자유로운 그런 권리들, 표현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종교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또 그 측면을 배워야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에서도 왜 기독교 교회가 비판을 받냐 하면 뭐 교회를 원래 이제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측면을 떠나서 교회가 반사회적이 될 때, 예를 들면 막 오염을 확산시키면서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이렇게 나갈 때 바로 루소의 이제 일반 의지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존중하면서도 종교의 그 활동을 하면서 또 그걸 오히려 더 진지하게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또 교회 뭐 이런 또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새롭게 연구하면서 그걸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약이 있죠. 직접 만나기 어렵고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거든요. 종교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창의롭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와 공존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